아직 화가 덜 풀리셨겠지만 안녕하십니까, hin수용고래 스포츠입니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면 12번째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11번째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연속인 거죠. 저도 90년 월드컵부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세워라. 중국 덕분에 FIFA가 48개국으로 본선 진출팀을 늘려놔서 앞으로도 아마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월드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조 2위까지는 물론이고 3위가 되어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리하면 어쨌든 시드만 달라질 뿐 월드컵 본선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만 진출할 수만 있다면 그게 다 이룬 걸까요? 11회 동안 16강 이상은 총 3번. 그것도 한 번은 개최국으로서 꿈같은 일을 경험했던 거죠. 16강 진출도 버거운 팀이니까 본선 진출로 계속 만족만 해야 할까요? 유럽의 그런 성적과 비슷한 팀은 슬로바키아 혹은 노르웨이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위상은 잉글랜드급이겠지만 실제 월드컵 성적은 노르웨이 정도인 거죠. 자, 문제는 갑자기 이마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한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번 팔레스타인 경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1%도 하지 않았는데 단 한 경기로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선 이미 올해 충격을 좀 한번 받았잖아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올림픽 축구 단골 국가인 한국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을 코앞에 두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게 8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정말 그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경기 하나로 올림픽 중계까지 큰 피해를 볼 정도였죠. 한국이 올림픽 본선을 나가지 못한 걸 실제로 진짜 겪어보니까 충격이 매우 컸고, 이게 현실이라는 건 월드컵도 이제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한국의 전력은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가 일반인이 봐도 매우 쉽습니다. 한국은 중동팀에게 많은 골을 넣지도 못합니다. 피지컬이 좋은 중동팀이 내려앉아서 한국을 상대로 중원에서만 압박을 세게 하면 한국은 그걸 풀어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압박을 세게 한다는 건 사실 축구 실력과 조금은 별개입니다. 볼을 잘 다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냥하듯이 잘 뛰어다니고 몸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압박이니까요. 그건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압박 강도가 셀 때 그걸 이겨내려면 탈압박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격이 좁다면 탈압박해도 금세 한 명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을 응원하면서 아무리 전술이 없다고 하지만 선수들끼리 이 정도로 호흡이 안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길래 기다리기만 하고 미드필더 진영에 볼이 들어가질 않고 전반 40분 동안 이렇다 할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 맘 놓고 공격해봐라 해줬는데도 슈팅을 못 때렸다니까요. 선수들이 전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조직력이 형편없으면 최종 예선 어떤 팀을 상대로 해도 골 넣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요? 그럼 다음 승리는 또 운이 좋아서 승리가 되는 거고, 한국은 운에 의해서 월드컵 본선이 결정이 나겠네요? 한국은 가장 유리하다는 홈에서 가장 약체팀 중에 한 팀을 상대로 졸전 무승부였습니다. 앞서 최소 3위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상대는 이라크, 요르단, 오만입니다. 이미 한국은 이 세 국가에게 고전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원정에서는 승리한다는 보장이 아예 없고, 지금처럼 상암에서 계속한다면 볼 컨트롤 문제 때문에 실수 연발에 역습으로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황당한 건 잔디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패스 플레이를 겁나게 많이 하는 한국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실수가 적은 이유는 패스가 많지 않거든요. 팔레스타인은 223번의 패스를 했습니다. 한국이 3배 이상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는 겁니까? 팔레스타인보다 더 좋은 팀을 만났을 때는 역습이 더 위험하기까지 하죠. 요르단처럼. 홍명보 감독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월드컵 본선을 못 가게 되면 진짜 어찌 되는 건가요?
94년 월드컵도 당시 이라크가 일본과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어준 덕분에 진출했던 적이 있고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도 최종 예선에서 무패를 기록하긴 했는데 무승부만 4번이었고 다득점은 뭐 아예 없는 최대 득점이 2점이었습니다. 그만큼 힘겨웠죠.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최종 예선이 정말 매우 힘겨웠습니다. 한국은 이란에게 2패를 해버리면서 2위로 떨어졌고 우즈베키스탄과 승점이 같았는데 골득실에서 한 골 앞서면서 본선에 직행하게 되었고 와 정말 불안했죠. 그리고 바로 직전 월드컵 때 벤투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놀랍게도 한국은 최종 예선 졸전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종 예선 첫 경기부터 이라크를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때도 0대0 무승부였더라고요. 레바논을 상대로도 겨우 한 골 넣고 이겼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한 골 넣고 이겼습니다. 중동 국가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와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돌아보니까 진짜 그때 기억들이 나네요. 그래서 벤투 경질 얘기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엄청 강해 보이는데 골을 제대로 못 넣으니까 한 경기에 필드골 최다골이 2골이었습니다. 이라크 원정 경기에서 3골을 넣었지만 그중 한 골은 페널티킥 골이었습니다. 내려앉는 팀이어서 그런지 공격 허용이 적으니까 한국은 10경기 총 실점이 3실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그냥 고전만 했습니다. 못 풀어내요. 아니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못 풀어낼 겁니까? 전력차가 정말 큰데도 한국을 다 알고 버티면 승산 있다를 언제까지 계속 겪어야 하냐고요. 홍명보 감독의 전술 자체도 뭐 그냥 클래식하고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아니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에 의존하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홍명보 감독이 해결해야 할 건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뽑고 선수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홍명보 감독 안 잘립니다. 잘리길 바라는 건 손흥민 월드컵을 못 나간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다음 오만 원정 패배했다고 해서 잘리진 않을 거예요. 10월 달에 최종 예선까지 홈에서 또 어이없는 무승부 나오고 원정에서 또 패배하거나 무승부 나오면 그땐 경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너무 위험해져요. 진짜 이라크, 요르단, 오만이 성적 내버리면 진짜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홍명보가 나발이고 선수들이 중요하고 월드컵 나가는 게 중요하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같이 뛰는 마지막 월드컵 사고 치는 걸 보고 싶은 일인입니다. 자, 홍명보가 살아남으려면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박아두고 더 프리롤로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최종 예선만큼은요. 그리고 차라리 이강인을 보호하고 겁나게 잘 싸우는 미드필더 2명을 그냥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김남일 2명이면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하다는 것 자체가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명확한 지시는 할 감독이거든요. 지금 국대 미드필더를 보면 터프한 미드필더가 없어요. 정우영은 어때요? 그러면 나머지는 중동 상대 팀들이 한국의 미드필드를 공략해서 역습하겠다는 걸 원천 봉쇄하고 나머진 이강인이 진짜 이 친구 패스 기가 막히고 어디서든 슈팅 가능하고 지금 날라다닙니다. 한국 역대 이런 선수가 없는 건 맞잖아요. 마치 지금이 전성기 같은 폼입니다. 이강인이 이번에도 윙어로 출전했었지만 플레이가 윙어다운 플레이보다 그냥 우측에서 탈압박하고 창의적 패스 나오고 반대 전환하고 티켓타카하고 슈팅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강인이 꼭 우측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든 가능합니다. 실제로 후반전에 골이 안 나오자 황희찬을 투입하고 이강인을 중앙으로 보냈더니 예전 같으면 이강인 그 시간에 체력 문제 있다면서 교체됐거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못했었는데 이번엔 하프라인 아래에서도 볼을 컨트롤하고 뿌려주고 공격 전환시키고 후반 90분이 다 되어서도 드리블을 해도 안 뺏기고 안 좋은 시선으로는 혼자 축구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잘하니까 돋보이는 것 뿐입니다. 중동 축구를 깨기 위한 한국 국대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손흥민과 이강인 콤비 플레이로 정말 결정적인 찬스들 있었습니다. 이런 찬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매우 희망적이죠. 골이 안 됐을 뿐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강인도 드리블 실패한 적도 있고 뺏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한 싸움꾼들을 두자는 거죠. 아니 진짜 저놈들 진짜 위협을 줘야 한다니까요.
아직도 진짜 요르단전 네, 생각하면 충격이 큰데 황인범, 이재성이 성실하고 활동량 좋고 막아서는 것까지는 뭐 된다고 쳐도 싸워서 이기는 건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중동 선수들을 위협 주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응원하면서도 미드필드 진영이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전술 기가 막혀서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그건 진짜 그냥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팔레스타인전이 그렇게까지 정적인 경기가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중동 국가들과는 사실상 미드필더 싸움입니다. 빨리 선제골이 터지는 것만이 무너뜨리는 전략이 되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봤잖아요. 진치고 있으면 못 뚫는 대한민국. 이번 최종에서는 한국이 중동컵 대회에 나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없었던 플레이어, 그 선수를 중앙에 박아 놓읍시다. 그럼 지금까지 고구마 먹었던 중동과의 경기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만전 최악 상황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전환해 봤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